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20만 4천여 명이 코로나19에 새로 감염된 걸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열흘 만에 20만 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주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돌아설지 주목됩니다. 네, 오늘부터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납니다. 만 12세부터 17세 백신 접종 3차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되고 접종을 마친 해외 입국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월 10일 취임식에 맞춰 대통령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청와대는 사용하지 않고 국민에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국방부와 합참 역시 연수에 이동하게 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안보 공백과 이전 비용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이 졸속 추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은 여전합니다. 러시아군이 현지 시각 20일 하루 동안 우크라이나 군사시설 89곳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인 대피시설 폭격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엔은 우크라이나 인구의 4분의 1가량이 피난했고 사망자가 900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절기상 춘분인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과 낮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등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를 이어가겠고 주 후반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포근해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네, 코로나19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사적인 모임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8명까지로 늘어납니다. 누적 확진자는 이번 주에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오미크론 유행이 감소세로 돌아설지 주목됩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3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보다 4만 명 넘게 줄었지만 이틀 연속 30만 명대입니다. 일주일 전보다 1만 5천여 명 적고 지난 17일 62만 명대를 찍은 뒤 감소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정점을 지났다고 판단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아직까지는 2주 전에 증가 속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에 갑자기 떨어지지 않는 한 완만한 정체를 구린다고 하더라도 감소세로 꺾어지기까지는 조금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누적 환자는 930만 명을 넘기면서 이번 주 1,000만 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확진되는 셈입니다. 사망자 규모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 코로나19에 숨진 사망자는 전날보다 8명 늘어난 327명으로 다시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또 위중증 환자는 1,033명으로 13일째 1,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주간 시행됩니다.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이 6명에서 8명으로 완화되지만 영업시간 제한은 밤 11시까지로 변동이 없습니다. 또 기본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역 조치 완화에 따라 감염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의료계 우려가 여전하지만 정부는 최소한의 조정이라며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20만 4,0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에 31만 8,838명보다 11만 4천여 명 적은 수준으로 밤 9시 기준으로는 지난 16일 54만 9천여 명으로 최다 기록을 세운 뒤 연일 30만 명대를 기록하다가 2주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현재 정점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중반에는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고 국민과의 소통과 교감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꾸려갈 새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은 서울 용산에 자리 잡습니다. 윤 당선인은 현 국방부 청사로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그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또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하여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인 청와대에서 벗어나 국민과의 교감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집무실과 비서실 등이 모두 국방부로 들어오면 국방부는 인근 합동참모본부 건물로 이전합니다. 그리고 오는 5월 10일 취임식 직후부터 서울 용산의 새 집무실에서 대통령으로서 첫 업무에 착수합니다. 저는 여기 5월 10일 취임식을 마치고 여기에 바로 입주해서 저 근무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저 집무실을 또 조금 리모델링하고 아무래도 경호시설이 조금 들어가야 되고 이래서 저희가 뭐 다 계산을 해보니까 가능합니다. 네. 대통령 관저는 서울 한남동에 있는 공관을 일부 고쳐 사용합니다. 출퇴근길 교통혼자 무료에 대해선 관저에서 집무실까지 차로 5분밖에 걸리지 않아 시민 불편은 크지 않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의 운영 구상도 공개했습니다. 청사 1층에 기자실을 만들어 언론과 항상 소통하는 건 물론 대통령실 직원 수는 줄이고 민관합동위원회를 확대해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제 청와대란 명칭은 사용하지 않겠다며 대통령 집무실의 명칭은 국민공모로 정하겠다 선언했습니다. 역대 수많은 정부가 추진했지만 끝내 성사되지 않았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새 정부 들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국방부로 이전한 대통령 집무실 바로 앞에는 잔디광장이 만들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이후 조성될 용산공원과 연결해서 대통령실 앞까지 시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게 한다는 게 윤 당선인의 구상입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펜스 앞에 모인 관광객들이 백악관을 배경으로 연신 사진을 찍습니다. 경내를 오가는 미국 대통령도 이따금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설명한 집무실 이전도 이처럼 가까이 시민공원을 조성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최소한의 범위 내에만 저희가 백악관 같이 낮은 담을 설치하고 펜스를 설치하고 여기까지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게. 조감도를 보면 대통령실이 입주하는 국방부 청사 바로 앞에 원형 보행로를 갖춘 잔디광장이 들어섭니다. 현재 청사 앞에는 대형 연병장이 있는데 위쪽 반이 잔디광장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펜스와 청사와의 거리는 80m쯤 될 전망입니다. 펜스에서 남쪽으로 뻗은 부지는 향후 조성될 용산공원 부지입니다. 그간 미군이 점유하던 헬기 부지도 지난달 말 반환돼 공원 부지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용산기지 면적의 4분의 1인 50만 제곱미터까지 돌려받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용산공원 개장 시점은 미군기지 전체 반환 후 7년 뒤로 설정하며 조기에 성사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집무실과 용산공원을 연결하겠다는 구상을 직접 강조한 만큼 당장 집무실 인근 부지의 공원화부터 빠르게 진행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저리 이전을 안 했을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앞으로도 공원을 하려는데 한 10년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겠다 하는 그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대통령 관저나 영빈관과 같은 부대시설 일부도 들어설 가능성도 있어서 용산공원 조성 계획이 일부 변경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르는 용산 지역에 고도 제한 같은 추가 규제는 없을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네, 오히려 청와대가 국민 품으로 돌아가면서 주변 일부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부동산 업계에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호준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삼각지역 바로 앞에 이 소규모 아파트는 지은 지 50년이 넘어 재건축 추진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집무실이 새로 들어설 국방부 청사와는 불과 300m 거리여서 재건축에 제동이 걸릴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고도 제한 걸리면 우리 진짜 이거 다들 이 오래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생하고 기다렸는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윤석열 당선인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주변 지역 추가 규제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용산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됐기 때문에 규제가 더해질 건 없다는 겁니다. 국방부 합참 주변 지역은 원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의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제안에 따라서 계속 개발이 된 겁니다. 추가적인 제안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청와대가 개방되면서 종로구 등 주변 지역 개발을 묶었던 일부 규제가 풀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뒤에 평창동까지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제한들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고궁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런 경관 제한은 뭐 존속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많이 풀어질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나 이 발표를 반박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청와대 일대는 경복궁 등 주변 문화재로 인한 개발 제한 요인이 여전해 규제 완화가 제한적일 것이란 설명입니다. 일부 규제 완화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 인왕산 자락 자연환경 보호구역이나 경복궁 등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규제 완화를 기대하기에는 다소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차기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공식화하면서 관련된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비용과 관련해 1조 원이나 5천억 원에 달한다는 얘기는 근거가 없다며 예비비 496억 원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국방부를 인근 합참청사로 이전하는 데 118억 원, 경호용 방탄창 설치 등 리모델링에 252억 원,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 원, 관저로 사용할 한남동 공간에 25억 원이 소요될 거라면서 다음 주 국무회의 때 예비비가 의결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가 아닌 곳에서 업무를 시작한다는 데 방점을 뒀지만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던 공약은 사실상 파기한 게 됐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은 시민 불편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직접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청와대가 아닌 광화문에서 업무를 시작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이후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거듭 광화문 시대를 약속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3월 9일 대선 승리로 국민의 광화문 시대를 엽시다, 여러분! 하지만 결국 이대로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당선인은 대선 이후 보고를 받아보니 경호 조치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심각하고 청와대 일부 시설 사용도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애초 공약은 광화문보다는 청와대를 나온다는 데 방점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보고를 한번 제가 딱 받아보니까 광화문 이전이라는 것은 시민들에게는 거의 재앙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광화문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청와대를 나오고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시기를 좀 더 두고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본격적으로 근무를 시작하면 바쁜 일들로 이전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여론을 따르는 것만큼이나 정부를 이끌 사람의 철학과 결단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풍수질이나 무속 때문에 옮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은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일단 이 공관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속은 민주당이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당선인이 직접 발표에 나서 국민 이해를 구하긴 했지만 반쪽 공약 실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여야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려는 의지라고 호평한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안보 공백을 초래하는 졸속, 불통 이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보도에 권민석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집무실 이전 결정을 적극적으로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보다 열린 공간에서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라면서 초기부터 방향을 잘 잡았다고 호평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하고 중간에 이동하려면 더 많은 비용이 들 거라며 성급한 결정이란 우려를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건물 배치나 이런 걸 본다 하더라도
관저나 집무실 간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게 되면은 완전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봤던 것과 다른 소통 문화를 우리가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 의사도 묻지 않고 결정하느냐며 국민의 뜻을 무시한 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북한 도발이 잇따르는 엄중한 시기에 청와대를 국방부로 이전하면 안보에 큰 구멍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이전에만 2,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핵심 시설을 하루아침에 폐기하면 구멍 뚫린 국가 방위는 누가 책임진다는 것입니까? 안보 공백이 없다는 윤 당선인의 주장은 한마디로 거짓말입니다. 용산, 남산 일대 고도 제한으로 주변 개발도 불가능해진다며 대통령 새집을 위해 시민 재산권을 제물로 삼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용산 집무실과 한남동 관저 경호 예산만 두세 배 늘어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도 첫 국정행보를 민생이나 코로나 대책이 아닌 대통령 집무실로 논쟁하는 자체가 실망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국방위와 운영위를 소집해 청와대 이전 문제를 조목조목 따지겠다고 밝혀 향후 치열한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실 집무실 서울 용산 이전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 인원이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원인은 윤석열 당선인이 개인적 욕망 때문에 국가 안전의 보루인 국방부 시설을 강압적으로 옮기게 만든 건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고 어마어마한 세금 낭비를 초래한다면서 오만한 결정을 당장 멈추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 역시 오늘 0시 현재 23만여 명의 동의를 받아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청원인은 전직 대통령이 수감되고 몇 년 지나지 않아 또 사면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정치 부패 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이 집행돼야 한다면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재계와 처음으로 회동합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그리고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장과 오찬 회동을 합니다. 윤 당선인은 회동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명하고 재계의 의견을 들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동안 불필요한 기업 규제 폐지와 민간 주도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지원 등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안철수 인수위원장 주재로 오늘 열립니다. 인수위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조정 분과를 통해 전체 일정과 업무 보고 양식, 분과별 활동계획 양식 등 제반 사항들을 각 분과에 안내합니다. 이후 분과별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인데 앞으로 전체회의는 매주 1회, 월요일 오전 9시마다 개최됩니다. 또 오후 2시에는 안 위원장이 이끄는 코로나19 비상대응 특위가 제1차 회의를 열고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 의료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 인정 비율인 LTV가 크게 완화될 걸로 보이는데 대출을 가장 옥죄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도 조정될지 주목됩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대출 규제를 큰 폭으로 완화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주택담보가치 대비 대출 가능 비율인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 완화가 대표적입니다. 담보대출이고 하니까 좀 LTV를 좀 높여서 이 부분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하게 하지 않더라도 이런 우리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에 큰 문제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LTV는 집값이 9억 원 이하면 40%, 9억 원 초과분에는 20%가 적용됩니다. 15억 원을 넘어가면 아예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약이 실현된다면 LTV 상한이 70%로 일괄 인상됩니다. 생애 첫 주택이면 집값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관건은 대출 규제의 핵심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완화 여부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뜻하는데 지난 1월부터 2억 원 넘는 대출에 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LTV를 올리더라도 소득이 낮은 사람은 DSR 제한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나더라도 연소득이 높지 않은 가구는 DSR 때문에 대출 한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효과를 온전히 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아직 DSR 규제 완화 여부는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LTV만 풀어준다면 고소득자 대출만 더 쉬워진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고소득자한테만 대출이 잘 되는 거가 아니라 진짜 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직장인들인데 그 직장인들한테 더 대출이 풀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규제를 마냥 풀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소득 수준 대비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우선 부실 여신 우려가 커집니다. 가계대출 감소가 계속 이어질 흐름인지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데다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DSR이 높여지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향후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때는 또는 정상화했을 때 그때는 부실의 위험이 상당히 커집니다. 이처럼 고려해야 할 점이 많은 만큼 차기 정부가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대출 규제 완화의 대상과 범위도 구체적인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사실상 임기 내 자진 사퇴는 없다는 뜻을 밝히면서 정권 교체기 검찰 수장의 거취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일단락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한 뒤 단행될 검찰 인사를 두고 또 한 번 갈등이 재현될 거란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말로 임기 완주 의사를 드러낸 김호수 검찰총장. 술렁이던 검찰 내부도 김 총장의 입장 표명을 기점으로 잠잠해진 모습입니다. 내부 게시판에는 검찰 조직이 새로운 환경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토론해보자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큰 반향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고된 갈등이 잠시 유예된 것일 뿐 해소된 건 아니라는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총장 거취뿐 아니라 윤석열 당선인이 조국 사태 이후 지금 여권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갈라진 검찰 내 세력 다툼이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여러 차례 현 정부 검찰 인사의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여권 인사들을 수사하던 검사들이 줄줄이 비정상적으로 좌천됐다며 한동훈 검사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모든 게 다 무너진 겁니다. 내 편이면 다 오케이고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했다고 인사를 막 학살 인사를 해버리고 이에 이른바 윤석열 특수통사단이 주요 보직에 복귀할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데 이번 정부에서 요직에 오른 간부들의 반발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한직으로 밀려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정권이 검찰을 장악하려는 시도로 규정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겠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총장이 임기를 지킨다 한들 조직 장악력을 고려하면 갈등을 제대로 수습할 수 있겠느냐는 냉소적인 전망도 여전합니다. 검찰 내부에선 그동안 김 총장이 인사나 공수처와의 갈등 국면에서 조직을 위해 한 일이 뭐냐는 비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권마다 검찰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반복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는 모두 공감하면서도 당선인 취임 뒤 내부 갈등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해 검찰의 권력 독점 폐해를 바로잡는 등 정권이 바뀌기 전에 검찰개혁을 마무리 지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윤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검찰에 대한 문민 통제를 차단하고 검찰에 예산권을 주겠다는 주장까지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대장동 특검 문제도 새 정부 출범 이전에 깔끔하게 털어내야 한다면서 신속한 특검 도입을 위해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게 최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러시아가 이틀 연속 극초음속 미사일인 킨자를 우크라이나 군사시설에 발사했습니다.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고 미국보다도 개발에 앞서가는 무기여서 불리해지고 있는 전황을 반전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김준호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틀 연속 발사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 Вечером 19 марта и утром 20 марта нанесены удары высокоточным оружием большой дальности по объектам воен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Украины.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크림 영공에서 킨잘 미사일을 발사해 우크라이나 미쿨라이우 지역의 코스텐티니우카 정착지 인근에 있는 군 연료 및 윤활유 저장소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카스피해에서 칼리버 크루즈 미사일도 함께 발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전날에도 킨잘 미사일을 사용해 우크라이나 남서부에서 우크라이나 군의 미사일 항공기용 탄약이 저장된 대규모 지하시설을 파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 관영 인테르팍스 통신은 음속의 10배 속도로 사정거리가 2,000km에 이르는 킨잘에 대해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체계로 막을 수 없는 무기라고 설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킨잘을 이상적인 무기라고 칭찬했습니다. 현재 킨잘 운용 능력을 갖춘 미그 31K기 열대가 러시아 남부 군관구에서 시험적으로 전투 임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경쟁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킨잘을 쏜 것은 서방에 대한 강력한 위협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또 전차 중심의 지상전에서 고전을 겪고 있는 러시아가 최신 무기를 실전 배치해 전쟁의 분위기를 바꾸려는 시도로도 보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네, 러시아 공군이 현지 시간 20일 하루 동안 우크라이나의 89개 군사 인프라를 공습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고리 코나셴코프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지휘소 4곳과 다연장 미사일 시스템 2기, 야포 9문, 미사일 대포 저장소 5곳, 또 군사장비 집적소 65곳 등이 타격 대상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우크라이나 무인기 7대를 격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인구의 약 4분의 1이 살던 곳을 떠났고 민간인 사망자는 902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현지 시간 20일 우크라이나 인구 1,000만 명이 국내외로 피난했다고 밝혔다고 AFP가 보도했습니다. 또 19일까지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최소 902명이 사망하고 1,459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승패를 가리기 힘든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고 향후 2주가 관건이 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간 20일 미국 당국자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해방군으로 환영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장기전에 준비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협상 시도가 실패할 경우 이번 전쟁은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최근 며칠째 4차 평화회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양측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온 중국이 전쟁과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현지 시간 20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중국 안후이성에서 알제리 외무장관과 회담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쟁과 제재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왕 부장이 침공이란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분쟁 해결을 위해서 전쟁 수단을 쓰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대목은 대러시아 규탄 여론을 의식한 데 따른 입장 조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글로벌 해상 물류 차질 역량으로 삼성전자에 이어서 LG전자의 러시아의 물품 선적도 모두 중단됐습니다. LG전자는 모스크바 외곽 공장에서 가전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러시아와 인근 독립국가 연합 지역에 판매됩니다.
간밤에 대전에 있는 오이재배 관련 비닐하우스에 불이 나 14개 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부산에서는 술에 취한 남녀가 바다에 빠졌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우철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희뿌연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고속도로 CCTV에 포착됐습니다. 현장에서 촬영된 화면에는 철제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대전시 전민동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1시 20분쯤. 오이 재배와 작업용 비닐하우스 그리고 농막까지 14개 동이 전부 또는 일부 불에 타버렸습니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날이 밝으면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보다 앞선 어젯밤 9시쯤 서울 상계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상가의 치킨집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가게 주인이 황급히 대피했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불은 치킨집 내부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380여만 원의 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음식 조리를 위해 튀김기에 있는 식용유를 예열하다가 과열돼 불이 붙은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해양경찰과 소방대원들이 바다에 빠진 사람을 경비정으로 끌어올립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부산시 남포동의 자갈치 시장 앞 바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술에 취한 30대 남녀가 빠졌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과 소방에 의해 구조됐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명품 가방을 판다는 허위글을 올려서 수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29살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모두 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에서 11월 사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명품 가방을 판다는 허위글을 올려 피해자들이 돈을 먼저 입금하도록 한 뒤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8천만 원 정도를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2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와 관련해 오늘로 예정됐던 발표 일정이 돌연 연기됐습니다. 한국전력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서 2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 단가 산정 내역과 관련한 관계부처 협의 등이 진행 중이라면서 추후 결과를 회신받은 뒤 조정 단가를 확정하는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최근 원유값 등 원료비 급등에 따라 조정 단가 최대 인상 폭인 3원 인상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미 전기요금의 다른 구성 요소들을 다음 달부터 올리기로 결정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4월 전기요금 동결을 공약하면서 2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의 인상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봄이 왔나 했는데 며칠 전 강원도에 폭설이 내리고 꽃샘추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남녘에는 활짝 핀 매화가 절정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봄 하면 무조건 떠오르는 곳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지리산 봉우리와 매화꽃밭이 나란히 펼쳐져 있습니다. 가뭄에 꽃샘추위에 예년보다는 일주일가량 늦게 피어난 매화. 그래서 반가운 마음은 더 큽니다. 또 꽃인데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오랜만에 좀 걷기도 하니까 너무 활기차고 좋은 것 같아요. 전날 내린 봄비에 흠뻑 젖어 눈처럼 하얀 청매화. 그 사이사이로 살짝 얼굴을 내민 붉은 홍매화. 여기에 원색의 옷을 두른 사람꽃이 더해지면서 섬진강 옆 봄의 정취는 더 다채롭습니다. 엄마 아빠랑 캠핑하고 나서 꽃 보러 매화 보러 왔어요. 네, 보니까 어때요? 색깔이 다양해서 재미있고 신기하기도 했어요. 오랜만에 꽃 구경에 나선 사람들 물결로 도로는 주차장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80평생 매화와 매실연구라는 오로지 한 우물만 파온 농사꾼에게 사람과 꽃이 어우러진 오늘의 봄 풍경은 하늘이 준 축복입니다. 요래 계단 올라갈 때마다 매화꽃아 니는 내 딸이제, 매실아 니는 내 아들이제, 아침 이슬아 니는 내 보석이제. 이틀 전 내린 눈이 그대로 남아있을 정도로 아직 남쪽의 바람결은 차갑습니다.
네, 저 멀리 산 꼭대기에는 지금 하얀 눈이 쌓여 있는데요. 올해는 꽃샘추위 때문에 계절식의 뚝딱거림이 조금은 늦춰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은 이렇게 선명하게 지금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YTN 오정권입니다. 오늘은 봄 기운이 완연해진다는 절기 춘분입니다. 하지만 절기가 무색하게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0.1도로 예년 기온을 3도가량 밑돌고 있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리군 구름만 가끔 지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또 남해안과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제주도에는 늦은 오후부터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대관령의 기온 영하 7.5도, 철원 영하 4.5도, 서울은 0.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는 오르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 서울 11도, 대전 12도, 대구 14도, 광주는 15도가 예상됩니다. 꽃샘추위는 수요일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이후 기온이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고 금요일에는 서울의 한낮 기온이 17도까지 오르면서 4월 중순에 해당하는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 주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아침과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월 10일 취임식에 맞춰 대통령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청와대는 사용하지 않고 국민에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국방부와 합참 역시 연수에 이동하게 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안보 공백과 이전 비용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의 졸속 추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은 여전합니다. 오늘부터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납니다. 만 12살부터 17살 청소년의 백신 3차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되고 접종을 마친 해외 입국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이 올 시즌 첫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은 웨스트햄과의 홈경기에서 리그 12호와 13호 골을 터뜨리면서 팀의 3대1 승리를 이끌었고 득점 순위 2위로 올라섰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공약이었던 광화문으로 옮기는 방안은 시민 불편 문제가 심각해 불가능하다고 결론냈습니다. 취임 이후 바로 새로운 집무실에서 일하고 청와대는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당선 이후 광화문 정부 보유 청사들을 대상으로 집무실 이전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쉽지 않은 문제임을 절감했습니다. 기존 기관의 이전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최소한의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일부 시설의 사용 역시 불가피해서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전히 돌려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반면 용산 국방부와 합참구역은 국가안보지휘시설 등이 잘 구비되어 있고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의 불편도 거의 없습니다.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또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하여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하여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본관, 영빈관을 비롯하여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제를 모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뒤 빠른 시간 안에 용산 공원을 조성해 임기 중 국민과의 교감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관저는 한남동에 있는 공관을 쓰기로 했다며 출퇴근길 교통통제 우려에 대해선 이동 시간이 3분에서 5분 정도 소요될 것을 예상하는 만큼 시민에게 큰 불편을 없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돼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해도 군사시설 구축이나 고도 제한 등 주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추가 규제는 없을 거라면서 용산과 강남 등 주변 지역 아파트에 방공포대를 설치하는 일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확정되면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도 연쇄적으로 이동합니다. 합참은 국방부와 한 건물을 사용하다가 향후 수방사가 있는 남태령으로 이전할 계획이라 안보 공백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당선인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국방부 청사 옆 합동참모본부입니다. 2012년 완공된 비교적 신축 건물입니다. 이곳에 국방부가 입주하면서 2012년 이후 다시 합참과 한 공간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부족한 사무실은 근무지원단과 국방부 구청사, 국방부 후문 앞 해체된 옛 기무사령부 건물 등이 활용될 전망입니다.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 사이버사령부 등은 현재 공간을 계속 사용하고 경호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본부는 경기도 군부대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 시기 북한의 도발 등이 예상되고 있어 안보 공백 우려가 일고 있지만 당선인은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가장 효율적으로 이전을 완료해서 이 안보 태세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당분간 국방부와 한 공간을 사용하다 수도방위 사령부가 있는 남태령으로 이전됩니다. 백악관과 국방부가 분리돼 있는 미국과 달리 대통령 집무실과 국방부, 합참이 한 공간에 있을 경우 유사시 지휘부가 한꺼번에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 그 군령의 최고 그 위에 있는 합참을 남태령 지역으로 빨리 보내고자 하는 의도가 그런 취약성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렇게 남태령 비원 벙커는 전쟁 등 유사시 대통령은 물론 주요 지휘관이 총집결하는 전쟁 지휘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안보와 업무 공백 없이 성공적으로 이전을 마무리해야 하는 국방부는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나라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윤석열 당선인은 496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예비비로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밝힌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은 496억 원 정도입니다. 국방부를 합참 청사로 이전하는데 118억 원,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실을 새로 꾸리기 위한 리모델링에 252억 원을 잡았고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 원과 대통령 관저로 사용할 한남동 공간 리모델링에 25억 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전 비용과 관련한 논란을 의식한 듯 기재부에서 제출받은 금액임을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를 합참 건물로 지금 이전을 하는데 이사 비용과 또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예산을 이거 전부 기재부에서 뽑아가지고 받은 겁니다. 이전 관련 예산은 인수위 예비비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재부는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이전 예산 경비 내역을 취합해 이번 주 국무회의 때 안건을 상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전 비용을 둘러싸곤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소 1조 원 이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며 예산 대책 없는 졸속 발표라고 비판했습니다. 1조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국방부도 앞서 인수위에 청사 이전 비용으로만 최소 5천억 원 이상 소요된다는 의견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예하부대 재배치를 위한 이전비를 국방 예산으로 충당할 경우 방위력 개선과 장병 복지 예산을 일부 삭감해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공식화되면서 이전 비용을 둘러싼 공방도 한층 가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소식에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청와대 인근에선 환영한다는 분위기지만 국방부 주변에서는 걱정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일방적 통보에 대한 당혹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청와대 앞 대로변에 경찰 버스가 배치돼 있습니다. 주말마다 집회 시위로 혼잡했던 길목.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로 옮겨진다는 소식에 인근 주민들은 시원섭섭한 표정입니다. 장사가 문제가 아니라 살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통제도 많이 하고 여기서 시위도 하고 저는 가면은 박수치고 환영해요. 차분한 일상이 기대되지만 갑작스러운 변화가 서운하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편안하게 잘 살았어요. 청와대가 옆이라는 그 긍지를 가지고 그랬는데 갑자기 간다니까 엄청 서운한 것 같아 나는. 국방부 인근 주민들은 걱정스럽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주변 시설이 쾌적해질 수 있다는 기대의 목소리도 있지만 용산공원 진행이 더 빨라질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아무래도 환경도 더 좋아질 것 같고 집회 시위나 대통령 경호에 따른 교통체증으로 오히려 주변이 혼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지금도 교통이 많이 막혀서 출퇴근 시간에는 엄청 많이 걸리거든요. 마포로 가는 고가도로 있잖아요. 항상 막혀요, 거기는. 더 막히겠죠, 뭐 차량이 더 많아질 테니까. 골목 상인들의 걱정도 각양각색입니다. 장사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임대료가 오를까 우려되고 리모델링 과정에서 국방부 직원들의 통행로가 바뀌기라도 하면 아예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지금까지도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 이쪽 삼각지 자영업자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셨는데 거기 서문이 폐쇄되면은 이쪽에는 타격이 아마 크지 않나 싶습니다. 손님들이 이제 왕래가 없다 보면은 저희는 가게세도 가게세고 지역 주민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인데도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데 대해선 당혹스럽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이게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걸 뭐 나라에서 하는 일이라지만 소통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주민한테 한번 물어보기로 했어요. 의견을 수렴을 해봤어요. 구체적인 이전 방식과 시기가 확정되면 지역별 영향도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보여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결정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결정 과정이 완전한 졸속이며 국민의 뜻은 깡그리 무시한 횡포라고 반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와 국방부 이전을 국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입니까? 국민의 뜻은 깡그리 무시한 당선인의 횡포입니다. 이전에만 2,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핵심 시설을 하루아침에 폐기하면 구멍 뚫린 국가 방위는 누가 책임진다는 것입니까? 안보 공백이 없다는 윤 당선인의 주장은 한마디로 거짓말입니다. 특히 용산 집무실과 한남동 관저, 현 청와대 영빈관까지 모두 사용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구상대로라면 경호, 경비에 따른 예산 투입도 지금의 2~3배에 달할 것입니다. 용산과 남산 일대는 고도 제한에 묶여 인근 지역 재개발, 재건축이 불가능해집니다. 용산 재개발, 또 국제 업무지구 조성 역시 물 건너갈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식 날인 5월 10일에 청와대를 개방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너무 촉박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지만 경무대에서 청와대로 이어진 국가 원수 집무실로서의 역할이 막을 내리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입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는 시점을 취임식 당일로 못 박았습니다. 청와대 경내 정원뿐 아니라 본관과 영빈관 등 시설 공개도 약속했습니다.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하여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본관, 영빈관을 비롯하여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제를 모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렇게 되면 경복궁에서부터 청와대를 거쳐 북악산으로 등반하는 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에서는 찬반을 떠나 물리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반응입니다. 한 관계자는 현 정부는 5월 9일 자정까지 일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10일 새벽에 짐을 싸서 나가라는 말이냐며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내부가 아니더라도 개방 시점과 범위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 스스로 취임 초기에 국빈 행사를 위해 청와대 일부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외국 귀빈을 만약에 모셔야 되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 그 공원은 개방하더라도 이 건물은 뭐 저녁에 국빈 만찬 같은 행사를 할 때 쓸 수 있지 않겠나. 다만 청와대를 공원으로 개방한다는 윤 당선인의 입장만은 확고한 상황입니다. 이로써 광복 이후 경무대에서 청와대로 이어진 국가원수 집무실로서의 청와대 역할은 70여 년 만에 종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안철수 인수위원장 주재로 오늘 열립니다. 인수위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 통일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조정 분과를 통해 전체 일정과 업무보고 양식, 분과별 활동계획 양식 등 제반 사항들을 각 분과에 안내합니다. 이후 분과별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인데 앞으로 전체 회의는 매주 1회, 월요일 오전 9시마다 개최됩니다. 또 오후 2시에는 안 위원장이 이끄는 코로나19 비상대응 특위가 제1차 회의를 열고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방역 의료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인수위는 앞서 전체 184명 규모로 구성을 완료했는데 민생 강화와 청년 정책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담아 부동산 전문가 5명, 에너지 전문가 5명, 교육 전문가 3명과 청년 실무위원 19명 등을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나라 빚이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가 채무관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현재 962조 원인 국가 채무는 올해 1,000조 원을 넘길 거로 보입니다. 국민 한 사람당 2천만 원의 나라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빚 증가 속도는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릅니다. 현 정부는 국가 채무 관리 기준인 재정 준칙을 내놨지만 1년 넘게 방치됐고 결국 다음 정부의 일이 됐습니다. 중장기 재정 여건, 복지 지출 증가 소요 등을 감안하여 국가 채무 비율 기준을 60%로 설정하였습니다. 너무 느슨하고 복잡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문재인 정부표 한국형 재정 준칙은 다음 정부에서 상당 부분 내용이 바뀔 거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고 인수위에 추경호 의원은 앞서 채무 기준을 강화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나라빚 기준을 멋대로 바꾸지 못하게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어길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유가 60% 했을 때는 그때는 고령화 다 하고 복지 수준이 완비돼 있을 때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수준으로는 그냥 매달리겠다. 하지만 재정 준칙 도입 시기가 약속대로 지켜질진 의문입니다. 윤 당선인은 1년 안에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또 다른 공약인 5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려면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산을 준 사업에서 다시 돈을 빼내는 지출 구조 조정이 있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점에서 현 정부의 역점 사업을 감액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경기가 어려워지며 세금 수입이 지난해만 못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증세 이슈를 당장 꺼내기도 힘든 상황이라 재정 준칙은 이래저래 새 정부의 어려운 과제가 됐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오늘부터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납니다. 또 만 12살에서 17살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기본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는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됨에 따라 오늘부터 사적 모임은 지역이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8명까지 가능해집니다.
식당이나 카페,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영화관 등 코로나19로 영업 규제를 받는 다중이용시설 12종의 영업시간은 변동 없이 밤 11시까지입니다. 동거 가족이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포함된 경우에는 8명 이상의 모임도 가능합니다. 2차 접종을 완료한 만 12살에서 17살의 3차 접종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청소년 3차 접종은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며 화이자 백신을 씁니다. 네, 해외 입국 관련 방역 대책이 오늘부터 조정됩니다. 기본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입국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동안 모든 입국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입국 후 7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하면서 감염 여부를 확인했는데 앞으로는 입국 즉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20만 4,0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에 31만 8,838명보다 11만 4천여 명이 적은 수준으로 밤 9시 기준으로는 지난 16일 54만 9천여 명으로 최다 기록을 세운 뒤 연일 30만 명대를 기록하다가 2주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현재 정점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중반에는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의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크게 늘면서 관련 시설들도 점차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약국에선 감기약이 동나서 구하기 쉽지 않고 화장장 예약을 잡기도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장례 일정을 연장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서울 신정동에 있는 약국입니다. 기침, 가래,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 관련 약을 찾는 손님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한 최근 한 달 사이 감기약을 찾는 손님이 10배가량 늘면서 약국도 약 구하기가 난항입니다. 의약품 도매 사이트에는 해열제, 감기약 등의 대부분 품절 표시가 떠 있습니다. 직거래든 약품 도매든 지금 전부 다 약이 없는 상황이어서 주문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방전을 받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일반 의약품뿐만 아니라 이제 전문 의약품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다른 약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야근까지 하며 약 공급처를 수소문해봤지만 감기약 진열대 한쪽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약을 사려는 손님들도 빈손으로 되돌아가기 일쑤입니다. 예. 그거는 지금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추가로 주문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오질 않습니다. 성분이 같은 걸 갖다가 대체 조절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 고치고 그래야 되고 그마저도 약이 없어서 참 발을 동동 굴르고 있습니다. 개업해서 40년인데 정말 이런 상황은 처음이고. 코로나19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화장장도 비상입니다. 인천에 있는 이 화장시설은 이달 초부터 화장로를 최대한 가동해 하루 100건 정도 화장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미 4일간 예약이 가득 찬 상태입니다. 30개 정도를 늘린 상황이에요. 직원들이 피로감들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어서 이게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화장시설 예약이 어려워지면서 장례 풍경도 바뀌고 있습니다. 관행처럼 치르던 3일장이 점차 사라지고 그간 보기 드물었던 5일장이나 6일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틀 대기하다가 발상만 3일 하고 이제 공구는 이제 냉수 창고에 입주해서 보관했다가 오늘. 오미크론 대유행 속에 확진자와 사망자 급증세가 꺾이지 않는 한 현장의 과부하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러시아가 이틀 연속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인 킨자를 우크라이나 군사시설에 발사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는 현지 시각 20일 극초음속 무기인 킨자를 발사해 우크라이나 남부의 군 연료 저장 시설을 파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전날에도 킨잘 미사일을 사용해 우크라이나 남서부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항공기용 탄약이 저장된 대규모 지하 시설을 파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 공군이 현지 시각 20일 하루 동안 우크라이나에 89개 군사 인프라를 공습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고리 코나셴코프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지휘소 4곳과 다연장 미사일 시스템 2기, 야포 9문, 미사일 대포 저장고 5곳, 군사장비 집적소 65곳 등이 타격 대상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우크라이나 무인기 7대를 격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 시각 20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협상 시도가 실패할 경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나는 지난 2년 동안 푸틴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었다며 협상 없이는 이 전쟁을 끝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이러한 협상 시도들이 실패하면 이번 전쟁은 3차 세계전쟁이 될 거라고 경고하며 성공적인 협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3월 말이 됐지만 동유럽의 날씨는 여전히 춥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떠난 피난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도 바로 추위입니다. 여기에 전쟁으로 물가가 폭등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몰도바 현지에서 양동훈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폴란드 프셰미실에 있는 난민 캠프. 난방 시설이 있긴 하지만 실내 온도는 좀처럼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기가 지금 아이들과 어머니들이 쉬는 쉘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주 많이 따뜻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추위가 가고 봄이 오는가 싶더니 어느새 폴란드 전역의 기온이 다시 뚝 떨어졌습니다. 폴란드보다 남쪽에 있는 몰도바도 춥기는 마찬가지. 영하의 날씨에 피난민들은 날로 앞으로 모여듭니다. Ну и холодно, тяжело морально, потому что бросаешь дом, бросаешь все, уезжаешь в никуда. Ну, постараемся, как-то будем. Выхода нету. 피난민들에게 담요와 따뜻한 음식을 나눠주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곳 난민 캠프에서는 텐트에 난방 설비까지 가동해가며 추위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폴란드 난민촌의 병원에도 추위와 관련된 질병으로 찾아오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Zazwyczaj dzieci przyjeżdżają do nas odwodnione, zmęczone, wychłodzone. 설상가상으로 자원 수출국인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전쟁 여파로 물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난방에 필수적인 기름과 가스, 전기 가격이 급등세입니다. 자동차 기름값이 약 70%에서 80% 정도 올랐습니다. 아마 다음에 이번 하반기 때 또다시 가격을 산정할 때 아마 오를 걸로, 대폭 오를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서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향에서 쫓겨난 우크라이나 피난민은 벌써 330만 명이 넘었습니다. 주변국이 제공한 임시 수용시설에서 폭격의 위험은 피했다지만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 속에서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몰도바 팔랑카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가 인도 모디 총리와 만나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오랜 우호 관계인 인도는 공동 성명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언급하지 않아서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도쿄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총리로는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인도를 방문한 기시다 총리.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ロシアによる侵略は国際秩序の根幹を揺るがす深刻な事態であり、毅然と対応することが必要です。こうした考えを私から改めてモディ首相にお伝えし、 하지만 두 정상의 공동 성명에도 기자회견에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즉시 교전을 중단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러 제재에 적극적인 일본은 러시아와 오랜 우호 관계인 인도가 동참하길 기대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셈입니다. 오히려 중국을 견제하는 외교협력체 쿼드 회원국 안에서 러시아를 둘러싼 입장 차이만 뚜렷해졌습니다. 반면 인도는 일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소득을 챙겼습니다. आने वाले 5 वर्षों में 5 ट्रिलियन येन, 5 ट्रिलियन येन मतलब करीब 3,20,000 करोड़ रुपए का नया टारगेट. 하야시 외무성 장관은 나토 회원국이면서 러시아와 군사 에너지 분야 협력을 긴밀히 이어온 터키를 방문해 대러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법 위반이라는데 양국은 입장을 같이 했지만 터키 역시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리 외교 속에 전쟁을 바라보는 주요국 입장이 엇갈리면서 사태는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자에게는 기능장이라는 자격을 주는데요. 용접 분야에서 여성으로선 처음으로 기능장 자격을 딴 기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산하대학의 조교수로 채용된 뒤 허위 경력을 제출해서 연봉을 더 받아온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여성 1호 용접 기능장으로 알려진 40대 A 교수입니다. 지난 2004년 용접 분야에서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자에게 주어지는 기능장 국가 자격증을 획득했습니다. 3년 뒤엔 배관 분야에서도 기능장이 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A 교수는 지난 2019년 말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폴리텍대학교에 조교수로 지원해 임용됐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채용 과정에서 A 교수가 학교에 허위 경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경력 증명서입니다. 1991년 2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입사와 퇴사를 4번 반복하며 모두 9년 2개월 근무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합격 뒤 연봉 계산을 위해 새로 제출한 경력 증명서에는 첫 입사 날짜와 마지막 퇴사 날짜만 적혀 있습니다. 모두 20년 10개월로 처음 제출한 실제 경력보다 2배 넘게 차이 납니다. 학교 법인 감사 결과 A 교수는 이런 허위 경력으로 1년 9개월 동안 1,100만 원 넘게 연봉을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교는 고용노동부가 설립한 대학으로 정부와 공기관에서 받은 보조금 등으로 교직원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A 교수는 업체에서 발급한 경력 증명서를 그대로 냈을 뿐 근무 기간을 자세히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학교 측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학생들 사이에선 부실 수업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실습을 학생에게 맡기고 수시로 강의실을 비우는 등 수업이 부실하다는 투서가 학내에 뿌려졌고 A 교수의 강의 평가에도 이런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잘하는 학생을 조장을 두고 나머지 학생을 조장 밑으로 두고 수업을 교수님이 끌고 가셔야 되는데 잘하는 학생 조장이 끌고 가는. YTN 취재진은 A 교수에게 의도적으로 허위 서류를 제출했는지 부실 수업 논란을 인정하는지 등을 수차례 물었으나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교수님! 학교 측은 허위 경력 서류와 관련해 대학 캠퍼스와 학교 법인에서 서류를 각각 따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켰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A 교수의 강의 평가는 전반적으로 만족 수준이었고 모든 실습을 직접 진행했다며 부실 수업 논란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수에게 견책 결정을 내리고 부당하게 지급된 연봉 1,100여만 원을 모두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견책은 교직원이 받을 수 있는 5단계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은 지난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와 관련해서 불편을 호소하는 시각장애인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반년 가까이 지났는데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일하는 장애인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현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시각장애인 이기용 씨. 이 씨를 돕던 활동 지원사는 더는 집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 씨가 일터로 출근한 뒤에도 집에 남아 가사를 돌봐왔는데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유는 지원금 부정수급 우려. 함께 있지 않으면 활동 지원사가 일했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자치단체 지원이 중단된 겁니다. 익숙한 집이지만 혼자 살며 안 못 보는 이 씨에게는 모든 게 난관입니다. 설거지는 물론 옷 정리까지 집안일 하나하나가 불편하고 먹을 약을 챙기는 것도 어렵습니다. 관리가 잘 안 되고 이러면 뭐 곰팡이 난 음식 같은 거는 모르고 계속 먹게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활동 지원사를 제공하는 지역 자활센터. 이 씨 불편을 알고 있지만 자치단체가 지원금 제공을 거부한 이상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합니다. 시에서 지침이 안 된다는 건 저희가 제공기관에서 억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장애인과 활동 지원사가 항상 함께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는 부정수급 우려와 관리 감독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허용을 하게 되면은 비슷한 분들은 다 허용을 해드려야 되는데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 저희가 감당을 못하는데.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면 이 씨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 부정수급만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본질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원주시는 이 씨가 퇴근 시간을 앞당겨 활동지원사와 잠시만이라도 함께 있는 시간을 만든다면 예외적으로 다시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네, 경북 경주에서 산 절개지가 무너져 도로를 덮쳤습니다. 당시 도로에는 휴일을 맞아 노점상과 등산객들이 많아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어른 몸 크기의 바위가 도로에 쏟아져 있습니다. 낙석 방지용 철제 울타리는 종이장처럼 구겨졌고 바위 사이로 파라솔과 매대가 보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중장비로 돌무더기들을 들추며 인명피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경북 경주시 문무대학면의 한 야산에서 산사태가 난 건 낮 12시 40분쯤입니다. 이거 무너지기 전에 돌이 한 개, 두 개 이렇게 소리가 납디다. 언니야 돌 내려온다 이러는 거야. 그래 아무것도 못하고 막 도망 나오고 이렇게 했어. 이 사고로 70대 여성 한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변에는 등산객과 관광객에게 지역 특산물을 파는 노점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휴일을 맞아 상인은 물론 장을 보는 시민들이 많아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사고 장소는 평소에도 산사태가 우려돼 절개지 보강 공사를 위한 설계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경사 가지고 지금 굉장히 급하고 저 암질 상태도 균열이 심하고 해서 요번 비와 조금 좀 해빙기에 겸해서 그렇게 발생된 걸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경찰은 도로에 쏟아진 바위 등을 치우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네, 코리안 메시 이승우 선수가 K리그 6경기 만에 기다리던 첫 골을 뽑았습니다. 무려 553일 만에 득점포인데 흥겨운 춤 사이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수원FC가 0대1로 끌려가던 전반 12분 한 뼘씩은 큰 수비수 둘을 달고 이승우가 골망을 흔듭니다. K리그 6경기 만에 터진 데뷔골. 쓰러질 듯 반박자 빠른 슈팅 타이밍이 돋보입니다. 벨기에 리그에서 뛰던 2020년 9월 이후 무려 553일 만에 나온 득점포. 이승우는 익살스러운 몸짓으로 기쁨을 표현합니다. 가족에게 소나트도 날렸습니다. 워낙 패스가 좋아서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갔고 컨트롤이 조금 앞으로 되지 않아서 최대한 빠른 타이밍에 때리려 했던 게 또 운이 좋게 잘 들어갔던 것 같아요. 자신감이 붙은 이승우는 슈팅 5개를 때리며 처음으로 90분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코리안 메시 이승우가 부활의 시동을 건 겁니다. 한일전에서 보여준 환상적인 득점과 UEC 월드컵 아르헨티나전 칩슛,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일군 이른바 손흥민 비켜 골까지 통통 튀는 재능에도 유럽 벤치에서 겉돌던 이승우는 25에 처음 밟은 K리그 무대에서 빠르게 적응을 시작했습니다. 몸 상태는 계속 경기를 뛰면서 좋아지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고 홈에서 하는 만큼은 항상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려서 모든 수원시 팬분들께서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 행복이 저희의 모두 행복인 것 같아요. 이승우의 추격골을 신호탄으로 수원FC는 3골을 더 몰아쳐 대구의 4대3 짜릿한 승리를 챙겼습니다. 3천여 안방팬을 홀린 화끈한 시즌 첫 홈경기였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가 우리나라 육상 선수 최초로 세계 실내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우상혁은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계속된 세계 실내 육상 선수권 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출전 선수 12명 가운데 유일하게 2m 34를 넘어 우승했습니다. 금메달을 확보한 우상혁은 자신의 최고 기록이자 한국 신기록인 2m 36보다 1cm 높은 2m 37에 도전했지만 1, 2차 시기에 넘지 못하고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세계 실내 육상 선수권에서 우리 선수가 메달을 딴 건 우상혁이 처음이며 기존 최고 성적은 지난 1995년 손주일이 남자 400m에서 기록한 5위입니다.
절기춘분인 오늘도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나 낮은 상태고요. 한낮에도 11도로 예년 기온을 2도가량 밑돌겠습니다. 환절기 옷차림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륙 곳곳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고요. 이 낮 동안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늦은 오후부터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1도, 대전은 영하 0.7도, 대구는 영상 3.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는 오르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1도, 대전은 12도, 광주는 15도, 부산은 14도를 보이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전 사이에 전국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오늘부터 사적인 모임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8명까지로 늘어납니다. 누적 확진자는 이번 주에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오미크론 유행이 감소세로 돌아설지 주목됩니다. 정유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3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보다 4만 명 넘게 줄었지만 이틀 연속 30만 명대입니다. 일주일 전보다 1만 5천여 명 적고 지난 17일 62만 명대를 찍은 뒤 감소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정점을 지났다고 판단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아직까지는 2주 전에 증가 속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에 갑자기 떨어지지 않는 한 완만한 정체를 구린다고 하더라도 감소세로 꺾어지기까지는 조금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누적 환자는 930만 명을 넘기면서 이번 주 1,000만 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확진되는 셈입니다. 사망자 규모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 코로나19에 숨진 사망자는 전날보다 8명 늘어난 327명으로 다시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또 위중증 환자는 1,033명으로 13일째 1,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주간 시행됩니다.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이 6명에서 8명으로 완화되지만 영업시간 제한은 밤 11시까지로 변동이 없습니다. 또 기본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는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역 조치 완화에 따라 감염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의료계 우려가 여전하지만 정부는 최소한의 조정이라며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20만 4,0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에 31만 8,838명보다 11만 4천여 명이 적은 수준입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0여만 명 선이 될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모두 184명 규모로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인수위는 인수위원 24명, 전문위원 76명, 실무위원 73명 등 모두 184명으로 꾸려진 인수위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민생 강화와 청년 정책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담아 부동산 전문가 5명, 에너지 전문가 5명, 교육 전문가 3명과 청년 실무위원 19명 등을 포함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재계와 처음으로 회동합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그리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장과 오찬 회동을 합니다. 윤 당선인은 대선 동안 불필요한 기업 규제 폐지와 민간 주도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지원 등을 강조했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 내건 공약 가운데 하나는 대출 규제 완화입니다. 특히 주택담보 인정 비율인 LTV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출의 가장 옥죄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도 조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대출 규제를 큰 폭으로 완화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주택담보가치 대비 대출 가능 비율인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 완화가 대표적입니다. 담보대출이고 하니까 좀 LTV를 좀 높여서 이 부분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하게 하지 않더라도 이런 우리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에 큰 문제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LTV는 집값이 9억 원 이하면 40%, 9억 원 초과분에는 20%가 적용됩니다. 15억 원을 넘어가면 아예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약이 실현된다면 LTV 상한이 70%로 일괄 인상됩니다. 생애 첫 주택이면 집값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관건은 대출 규제의 핵심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완화 여부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뜻하는데 지난 1월부터 2억 원 넘는 대출에 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LTV를 올리더라도 소득이 낮은 사람은 DSR 제한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나더라도 연소득이 높지 않은 가구는 DSR 때문에 대출 한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효과를 온전히 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아직 DSR 규제 완화 여부는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LTV만 풀어준다면 고소득자 대출만 더 쉬워진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고소득자한테만 대출이 잘 되는 거가 아니라 진짜 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직장인들인데 직장인들한테 더 대출이 풀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규제를 마냥 풀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소득 수준 대비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우선 부실 여신 우려가 커집니다. 가계대출 감소가 계속 이어질 흐름인지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데다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DSR이 높여지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향후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때는 또는 정상화했을 때 그때는 부실의 위험이 상당히 커집니다. 이처럼 고려해야 할 점이 많은 만큼 차기 정부가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대출 규제 완화의 대상과 범위도 구체적인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일본 국민 대다수는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일 관계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도통신이 지난 19일과 20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앞으로의 한일 관계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2.2%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좋아질 거란 응답은 18.9%, 나빠질 것이란 답변은 3.8%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는 한일 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강제동원과 위안부 등 역사 인식을 둘러싼 한일 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을 거란 인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의 4분의 1인 1,000만 명이 국내외로 피난을 떠났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와 협상이 실패하면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아파트 벽면이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커다란 구멍이 뚫렸습니다. 아이들이 뛰놀던 마당은 잿더미로 변하고 시신은 여기저기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연일 러시아군의 무차별 공격을 받고 있는 마리우폴시는 주민 400여 명이 대피 중인 학교가 폭격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공습으로 파괴된 극장은 130명을 구조했지만 아직도 1,300여 명이 남아있다며 그들의 생사는 알 길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Мариуполь разбомбили, со 100% осталось только 20%. Теперь добираются до Мелитополя. Этот город Мелитополь полностью блокирован русскими войсками. 유엔 조사 결과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인구의 25%인 약 1,000만 명이 국내외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민간인 사망자는 902명을 넘는다고 밝혔지만 2,400명의 사망자를 발표한 마리우폴의 보고가 들어오면 훨씬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Наш город начали уничтожать полностью дом за домом. Бои шли за каждую улицу, каждый дом попадал под раздачу. Получается.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연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협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협상 시도가 실패할 경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3차 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러시아 측의 손실은 수십 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Блокадний Маріуполь увійде в історію відповідальності за воєнні злочини. Зробити таке з мирним містом, що зробили окупанти, це терор, який 하지만 러시아는 이틀 연속 극초음속 미사일인 킨자를 발사하고 89곳의 우크라이나 군사시설을 포격하는 등 공격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승패를 가리기 힘든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고 향후 2주가 관건이 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간 20일 미국 당국자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해방군으로 환영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장기전에 준비되어 있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북부의 수도 키이우를 빠르게 점령하고 제2의 도시인 하르키우를 장악하는 것 등을 목표로 했지만 어느 것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양측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온 중국이 전쟁과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중국과 알제리를 포함한 몇몇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유엔 총회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한 것을 거론하며 그것은 전쟁과 제재를 사용해 분쟁을 해결하는 데 찬성하지 않는 일종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또 지역 및 국제사회 핫 이슈에 대처할 때 전쟁과 제재만이 유일한 옵션이 아니며 대화와 협상이 근본적 해결의 길이라는 것이 모두의 보편적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유럽을 방문하지만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계획은 없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트위터 글을 통해서 이번 순방은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지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침공에 맞서 전 세계를 계속 결집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와 유럽연합 정상회의에 각각 참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3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이현홍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어떤 기사인지 대충 알 것 같네요.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실 이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기자회견을 직접 열었는데 뭐 사진도 비슷한 것 같고 내용도 똑같은데 제목은 정반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일보와 한겨레신문 두 가지 준비했는데 오늘 아침 신문 대부분 말씀하신 대로 어제 윤석열 당선인의 기자회견 내용을 일면에 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신문을 보면 아시는 것처럼 완전히 평가가 엇갈렸거든요. 먼저 위에 있는 중앙일보를 보면 소통하는 대통령 용산시대 선언이라고 제목을 썼고요. 네. 그 아래 한겨레신문은 1호 결정부터 불통이다. 그러니까 소통하는 대통령, 불통 대통령 이렇게 좀 상반된 모습을 썼습니다. 예.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일단 청와대로 들어가면 벗어나기 어렵다거나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윤 당선인의 말을 강조하는 내용을 실었고요. 예. 제왕적 권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결정이라는 윤 당선인의 발표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반면 한겨레신문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거나 합의하는 절차가 없이 당선 10일 만에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었는데요. 국방부와 합참의 연쇄 이전 비용은 추산하지 않았다라면서 이 비용적인 문제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대통령 집무실 옮기는 게 절대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요. 이제 여러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신문에서는 좋은 점, 그러니까 좋은 평가도 있고 나쁜 평가도 있다, 뭐 이렇게 좀 두 가지를 다 다룬 것 같네요. 맞습니다. 한국일보 3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뭐 제목처럼 추진력은 입증을 했지만 불통이 남았다라면서 호평과 악평을 함께 실었습니다. 예. 한국일보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심지어 국민의힘에서도 시간을 두자라는 목소리가 우세했다고 했는데요. 예. 그런데 윤 당선인이 소신에 따라서 결정을 했다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두고 비정치인 출신이 추진력을 입증했다라는 호평이 나온다고 했고요. 예. 반면 불도저 이미지를 얻었다라고 악평이 있다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예. 공청회처럼 의견을 듣는 과정 혹은 여론의 반응을 기다리는 과정,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이 없었다라고 지적을 한 건데요. 네.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다 보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를 제왕적 방식으로 내려놓는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썼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논란을 돌파하는 것도 이제 당선인의 몫이겠죠.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이제 이 청사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궁금한데요. 다음 기사 준비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와 또 그래픽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어느 정도는 공간 활용에 대한 계획이 나온 것 같습니다. 보시면요, 지금 3층,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은 3층에 위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예.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와 그래픽이고요. 자, 보면은 10개 층인데요. 대통령 집무실 현재 3층이 유력하다라고 쓰여 있고 그 아래 2층에는 비서실이나 경호실 이렇게 위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통령 집무실은 특히나 공원 방향이 바라볼 수 있도록 위치를 할 예정인데 예. 늘 시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들 실려 있었습니다. 예. 자, 2층 그리고 그 아래 1층에는 브리핑룸과 기자실도 위치할 예정입니다. 대통령과 참모진이 최대한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보고를 하고 소통을 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또 어제 발표에서 다시 한번 언급한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도 이 같은 건물에 위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예. 어제 조감도도 공개가 됐죠. 예. 이 조감도를 보면요. 집무실 앞에 공원이 조성될 계획인데 이 일부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했고요. 또 여기서는 결혼식도 열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네요. 네,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보고 다음 코로나19 소식 좀 보겠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게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그렇습니다. 뭐 해외 상황도 그렇고요. 국내에서도 이 스텔스 오미크론이 세력을 점차 확장하는 모습입니다. 네.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를 보면요. 2월 셋째 주가 국내에서 점유율이 4.9% 정도에 불과했는데 네. 3월 둘째 주에는 26.3%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 예상치를 웃도는 60만 명대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스텔스 오미크론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스텔스 오미크론은 기존 오미크론보다 감염력이 30% 이상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뭐 다행히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연구 결과 이 백신이 스텔스 오미크론에도 중증 악화 방지 등에서 일정 부분 효과를 보였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예. 먹는 치료제도 효과를 보였다고 하고요. 또 기존의 오미크론에 감염되어서 생긴 항체로도 스텔스 오미크론 감염을 막아줄 수 있다고 WHO가 발표했다고 합니다. 예. 이 스텔스라는 이름이 사실 검출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붙은 이름인데 네. 지금은 PCR 검사를 통하면 명확히 검출해낼 수 있다라는 점은 좀 다행스러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PCR 검사로 검출을 해낼 수 있다. 이것도 달라진 점이네요. 처음에 그렇습니다. 알았던 거랑. 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인데 해외여행 예약이 3배로 늘었다.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이제 오늘부터 격리 면제가 됩니다. 예. 7일 동안 그동안 격리가 되던 게 이제 면제가 되기 때문에 해외여행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고요. 5일 사이 해외여행 여행 3배 급증 인천공항 꽃단장이라는 제목 눈에 띄죠. 그 아래 예. 사진이 특히나 눈에 띄는데요. 유리창을 깨끗이 닫고 있고 예. 또 화단에 물도 주면서 여행객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여기저기 먼지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었다고 하고요. 예. 물을 뿌리니까 구정물이 되어서 흘러내렸다라는 내용도 기사에 실려 있었는데 예. 그간의 상황을 대변해주는 그런 모습인 듯 보였습니다. 여행 업계에 지금 문의가 상당히 많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은 문의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요. 예. 실제 영업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수요가 늘면서요. 항공권 가격이 좀 빠르게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반갑지 않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해외여행 계획 중이시라면 서두르시는 게 좋겠네요. 예.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인데 이게 극초음속 미사일을 러시아가 쐈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고요. 예. AP통신이나 CNN 등 외신이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을 발사했다고 보도한 내용을 인용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네. 이 킨잘이라는 미사일이 우리 돈으로 하면 6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고가의 첨단 전략 무기인데 네. 우크라이나 군용 연료 저장소를 파괴하는 데 사용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네. 이 기사를 보면요. 러시아가 킨잘을 꺼내든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전황이 다급하기 때문이다라고 썼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를 지원하는 서방에 대한 신호, 그러니까 일종의 경고라고 봤고요. 두 번째 이유는
신형 무기를 사용함으로써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는 의도라고 봤습니다. 위력을 뽐내서 항전 의지를 꺾겠다, 뭐 이런 의도로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러시아군의 재래식 무기가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뭐 좀 독특한 이유를 분석을 했는데 예상외로 장기전이 되어가면서 재래식 무기가 고갈되었기 때문에 되려 첨단 미사일을 사용하게 됐다. 뭐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다양한 무기가 사용되면서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 모양인데요. 좀 우려를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속사정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러시아가 좀 코너로 몰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증시 관련 기사인데 이게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참고할 만한 기사인 것 같네요. 네, 조금은 참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 방향을 같이 할 때 동조화라고 부르는데요. 올해 들어서 이 동조화 현상 한미 증시에서 작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미국과 국내 증시가 같이 열렸던 48거래일 중에 33거래일, 이걸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68.8%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미국이 오를 때는 한국도 오르고 또 미국이 내릴 때는 한국도 내렸던 건데요. 작년 한 해 기준 48.8%보다 20%포인트 높게 나타난 수치였습니다. 자, 이 마감 상황을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오를지 내릴지, 그러니까 한 약 70% 확률로 알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인데요. 이런 동조화 현상이 짙게 나타나는 건 변동성 확대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증시에 대한 회피 성향이 심해질 때 동조화 경향이 더 강해진다고 보는데요. 미국 연준의 긴축 전환이라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또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미국 장 상승폭을 키우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우리 장 과연 이에 따라서 상승할지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반대로 뒤집으면 그만큼 변동성이 심하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군,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스포츠 관련 소식인데 반가운 얼굴입니다. 우상혁 선수 어디서 메달을 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 실려 있죠. 우상혁 선수가 세르비아에서 열린 세계 실내 육상 선수권 대회 높이뛰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지난 도쿄올림픽 때 굉장히 눈에 띄는 선수였는데 당시에 멋진 활약을 했음에도 아쉽게 4위에 그치면서 메달을 목에 걸지 못했었거든요. 그 아쉬움을 모두 다 풀어버린 모습이었고, 그렇지 않아도 늘 밝은 표정의 우상혁 선수인데 금메달을 딴 후라서 그런지 더 행복한 모습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선수가 이 모든 종목을 통틀어서 이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건 이번이 최초라고 하니까 그 의미가 더해지는 것 같고요. 대회를 거듭할수록 더 성장하는 모습인데 조만간 본인이 보유한 한국 기록 2m 36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가 생기기도 합니다. 경기하는 모습 보고 있으면 표정이 워낙 밝기 때문에 뭐 덩달아 보는 사람까지 기분이 좋아지는 모습인데 그런 긍정 에너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같아서 참 고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올림픽에서 좀 아쉬웠는데 진짜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여기 혼자 웃지 않고 있는 이 선수가 지난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데 이번에는 3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우상혁 선수 미소가 더 밝아 보이는 이유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제목이 좀 뭔가 무섭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수락산 미스터리라고 되어 있죠. 최근 수락산에서 기이한 일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일부터 보면요, 수락산 주봉 표지석이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원래 이제 사진 위쪽에 잠깐 나와 있는데 오른쪽 모습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할 표지석이 왼쪽 사진에서처럼 텅 비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도 자세히 보면요, 최근 등산객들이 찍어서 SNS 등에 올린 사진인데 하단 부분이 조금씩 깎여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시간을 두고 의도적으로 깎아서 가져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전에도 수락산 기차 바위에 설치된 안전 로프 6개가 모두 훼손되는 일들도 있었고요. 또 정상에서 조금 아래쪽에 떨어진 도정봉의 표지석도 지난달에 사라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로프 훼손 같은 경우는 인근에 CCTV가 없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고요. 표지석은 애초에 민간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수사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 여부도 미지수라고 합니다. 물론 뭐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모두 다 같은 사람이 벌인 일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뭐 지금으로서는 전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스터리다,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표지석 같은 경우는 몰라도 이 로프나 이런 건 사실 안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사가 좀 빨리 진행이 돼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밤에 대전에 있는 오이 재배 관련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14개 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부산에서는 술에 취한 남녀가 바다에 빠졌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오철희 기자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희뿌연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고속도로 CCTV에 포착됐습니다. 현장에서 촬영된 화면에는 철제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대전시 전민동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1시 20분쯤. 오이 재배와 작업용 비닐하우스 그리고 농막까지 14개 동이 전부 또는 일부 불에 타버렸습니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날이 밝으면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보다 앞선 어젯밤 9시쯤 서울 상계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상가의 치킨집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가게 주인이 황급히 대피했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불은 치킨집 내부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380여만 원의 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음식 조리를 위해 튀김기에 있는 식용유를 예열하다가 과열돼 불이 붙은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해양경찰과 소방대원들이 바다에 빠진 사람을 경비정으로 끌어올립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부산시 남포동의 자갈치 시장 앞 바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술에 취한 30대 남녀가 빠졌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과 소방에 의해 구조됐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올해 미술시장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화랑미술제 매출이 지난해보다 2.4배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화랑협회는 지난 16일부터 닷새 동안 서울 강남구 세택에서 열린 화랑미술제 판매액이 177억 원으로 기존 최고 기록인 지난해 72억 원보다 2.4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화랑협회 예상치인 2배를 웃돈 겁니다. 화랑협회는 올해 국내 미술시장 규모가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성장해 매출 3조 원을 바라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봄의 네 번째 절기 춘분입니다. 봄 기운이 더욱 완연해져야 할 시기인데 계절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1도로 무척 쌀쌀한 상태고요. 낮 동안에는 11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2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두툼한 외투로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륙은 구름만 가끔 지나겠습니다. 하지만 아침까지는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제주도에는 늦은 오후부터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대관령의 기온 영하 8.6도, 철원 영하 3.9도, 대전 영하 0.7도, 서울은 영하 0.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는 오르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 서울 11도, 대전 12도, 대구 14도, 광주는 15도가 예상됩니다. 꽃샘추위는 수요일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이후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아침과 낮과 봄 일교차가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심한 기온 변화에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